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 기대이론 중에서 동기론 중에서 과정이론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봤던 것이 이제 니옹이론 중에서 이제 큰 틀들 매슬로부터 엘더퍼, 맥그리거, 아즈리스, 허스버그 등을 배웠고, 오늘은 과정인데 과정도 대표가 기대이론이에요. 기대이론. 또 기대이론도 대표가 부름이고, 자, 부름의 기대이론을 좀 바탕으로 나머지 이제 포토롤러 정도만 추가되면 되는 거니까 일단은 부름의 기대 이론을 가장 짧게 수식화하는 것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동기라는 것은 방정식 VIE 함수다라고 봤던 거예요. 요 VIE가 이제 요 VIE 개념인데 어떤 거냐면, 자, 노력을 하면 성과 있겠지라고 기대한다는 얘기지. 기대하게 되고 이게 1차 결과예요. 그리고 이 성과물이 보상을 갖다 주는 수단으로 작용하게 돼. 수단성이다라고 하고. 이 보상에 대해서 내가 매력을 느낄 때 그게 유인성, 유인하는 가치, 유인가. 받긴 받았는데 보상이 내 기대에 못 맞췄다. 그러면 매력이 없거든. 그때는 이게 약해져요. 따라서 동기부여가 좀 덜 될 수밖에 없는 이런 내용이다. 이게 VIE 함수. 요 흐름을 잘 보시되 좀 단순해 보이지만은 요걸 좀 주의해서 보셔야 돼요. 요 관계. 성과와 보상 관계가 수단성이지 이게 기대가 아니라는 사실 주의하셔야 돼요. 응? 성과가 보상을 갖다 주겠지라고 기대한다. 이런 느낌이 아니고 성과가 보상을 갖다 주는 수단이다. 이렇게. 요거 하죠. 요것만 주의하시면 나머지는 어려운 게 없으니까 이만큼 보시면 돼요. 요 부름의 이론을 조금 이제 변형을 시켜서 만든 것이 포토롤러예요. 물론 이제 비슷해요. 자, 노력하면은 성취 또는 성과가 있을 것이야 라고 생각을 하고 그 성과물이 보상을 갖다 줘요. 여기서는 추가된 것이 뭐냐면 그 보상에 대한 공정성이라는 거예요. 공정성 지각. 내가 받은 그 보상이 내가 느낄 때 공정하다고 느껴야만 만족하게 되고 그래야 동기로 간다는 거예요. 좀 전에 봤던 부름과 노력, 그 다음에 성과, 그리고 보상 다음에 뭐가 좀 추가된 거예요? 얘가 추가됐대요. 만족 자체가. 제목을 잘 보면 업적 만족이에요. 업적 만족. 업적 만족. 그러니까 뜻이 뭐냐면 만족이 있어야 업적을 이룬다가 아니고 먼저 성취를 하고 업적을 보여서 그 업적이나 성취가 만족을 갖다 준다는 거예요. 이 순서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제목을 잘 보시면 돼요. 업적 만족 이론. 그리고 이 보상에 대해서 내가 공정하다는 느껴야 공정성 지각이 추가된 것이 이 포토롤러예요. 이 흐름만 하시면 돼요. 굉장히 단순하기 때문에 의외로 이 단순한 것들을 어렵게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지금 이런 기본 틀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냥 느낌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꼭 순서를 기억하자. 노력, 성취, 그리고 보상, 그 다음에 만족, 그 다음에 동기 이렇게 한다. 이것만 잘 이해하시면 되겠다. 자, 책을 보자면, 자, 부름은 교재에 봤더니 굉장히 복잡하게 보이잖아요. 자, 438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 회색 바탕에 있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어려워 보이잖아요. 그렇게 할 필요는 없는 거고, 이 어려운 것들을 제일 짧게 표현한 것이 박스의 아래서 두 번째 줄에 있는 M은 방정식 VIE라는 게 있죠. 그거 알면 되고, 우측은 그걸 풀어 쓴 거고, 이거를 그림으로 표현한 것이 오른쪽 페이지에 있는 그 박스고, 그 박스가 앞에 봤던 거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포토롤러예요. 업적 만족인데, 자, 동그라미 1번에 두 번째 문장을 밑줄을 그을게요. 그들은 만족이 직무의 성취나 업적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직무 성취가 만족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라고 봤던 거죠. 이 흐름. 성취가 만족을 갖다 준다는 거예요. 만족이 있어야 노력해서 성취가 아니고 내가 노력한 그 결과물이 만족을 갖다 준다는 그런 표현. 요 제목을 좀 잘 활용해 보자 이거죠. 됐죠? 그 다음에 자, 학습이론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려워요. 참고로 나머지 기대이론 등은 목차만 보시면 되고, 목차만. 그 다음에 학습은 굉장히 어렵게 여러 사람들이 제시한 게 되게 많이 나와 있지만 요즘에는 거의 내용상은 안 나오고 있다. 네 가지 고전적 조건화, 조작적 조건화, 수단적 조건화, 사회적 학습이론 나오지만 사실은 별거 없어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동기 이론 중에서 제일 어려워. 이게 시험에 나오면.
과거에 문제 공개 안 됐던 지방직 7급에서 한 번 나왔던 것이 거의 어려웠던 문제는 거의 유일이자 마지막이었던 문제 같고 그 다음부터는 아예 안 나오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들은 학습이라는 단어만 잘 활용해보자. 학습. 우리는 배운다는 거예요. 배워서 결과가 좋은 것들은 더 가고 나쁜 것들은 그만하고 이런 의미예요. 우리는 배운다는 학습을 한다. 그런 뜻이. 그래서 왜 어떤 사람의 저 행동이 계속 되고 있는가를 그 학습이라는 날로 설명하는 거예요. 배웠다는 거지. 내가 했던 행동이 보상을 받았기 때문에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처벌받았다면 안 할 건데 그게 학습의 가장 기본이고 이거는 굉장히 오래된 그런 이론적인 거다 보니까 잘은 안 나오는데 나온다더라도 드물게 아주 7급이라든지 기타 어려운 시험 아니면 안 나오니까 보시고 우리 교재에는 441페이지 나와 있는 그 기출체크 있죠. 그 정도가 거의 유일무이 문제예요. 그 문제를 통해서 아 그렇구나 라고만 참고하시면 돼요. 가끔은 내용보다도 문제를 먼저 푸는 게 좋을 때가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요 학습이론 중에도 이 내용들은 문제를 풀면서 아 이렇게 나왔어? 책에 그런 말이 있네? 그렇게만 확인하면 끝. 됐죠. 그렇게 간단하게 보시면 된다. 그 다음에 또 자주 나온 것이 그 다음 나오는 공정성 이론이다. 아담스. 형평성, 공정성 이론. 여기서는 핵심이 뭐냐면 비교하는 사람이 나타나야 돼. 비교, 준거인이라고 하는 준거인 또는 비교 인물인데 봐요. 내가 투입한 노력, 내가 투입한 노력과 시간 대비 내가 받은 게 있어요. 산출물, 보상 같은 게 있다면 이거와 내가 지금 비교하고 싶은 내 동기라면 그 준거인과의 비율을 따지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내가 입사 동기인 친구가 있는데 입사 동기인 친구랑 나랑 똑같이 근무를 했어요. 뭐 주당 한 8, 5, 40시간씩. 근데 나중에 받은 보상은 내가 보너스를 1,000을 받고 친구가 2,000을 받은 거예요. 내가 덜 받은 거잖아. 과소보상. 이때는 내 머리가 뭐라고 인식을 해요? 이건 불공정해. 왜? 내가 덜 받았잖아. 그러면 뭔가 행동을 취해 안 취해? 취해. 노력을 덜 하는 거야. 왜? 내가 받은 게 반밖에 안 돼? 그래 나 일 대충 할 거야. 또는 더 달라고 요구해. 왜 안 줍니까? 더 주세요 라고 보상을 더 해달라고 해. 아니면 얘를 바꿔. 준거인을 다른 동기랑 바꿔. 내가 지금 비교한 비교 인물이 너무나 잘하는 동기인 거야. 비교하면 안 돼. 좀 무난한 동기랑 바꿔. 정 싫어? 조직을 떠나. 이렇게. 핵심은 뭐예요? 내가 덜 받을 때 행동이 유발됐죠. 마찬가지야. 더 받아 마찬가지. 더 받아도 내가 2,000을 받고 동기가 1,000을 받은 거예요. 내가 더 받는 게 부담돼. 그래서 노력을 더 하거나 받은 만큼 돈값하려고 더 하거나 아니면 받은 걸 돌려주거나 이렇게 행동이 유발돼. 근데 같을 때 쟤와 나랑 받은 게 똑같아. 그러면 공정하다고 느껴. 더 이상 행동 유발이 없다는 거야. 주의하셔야 돼. 제목은 공정성 이론이에요. 그래서 공정할 때 행동 유발 된다가 아니고 자 공정할 때는 유발이 안 돼. 왜? 쟤나 나랑 똑같잖아. 특별하게 액션을 할 필요가 없지만 내가 덜 받거나 더 받을 때 즉 불공평을 느낄 때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다. 자 교재에 자 그 내용의 기억을 보세요. 4번의 그 동그라미 4번의 내용 기억. 인간은 자신의 투입에 대한 산출의 비율을 보다도 비교 대상의 그 투입에 대한 산출의 비율이 크거나 작다고 지각하면 불공평을 느낀다. 그래서 이에 따른 불균형을 실현코자 행동을 작동시킨다. 그 말이에요. 밑에 니은 봤더니 나오죠. 그 반응. A와 B는 A 봤더니 일치할 경우에 그 다음 형광색 만족하여 행동 유발이 없다. 반대로 내가 덜 받거나 더 받을 때는 행동 유발이 있다. 그 내용이에요. 요거 하면 끝. 별거 없죠. 자, 기타 4번은 로크의 목표 설정 이론이고 핵심은 1번에 나와 있는 뒤쪽에 목표의 난이도 그리고 구체성에 따라서 그러니까 목표가 너무 어려워도 너무 쉬워도 동기부여가 안 되고 또 목표가 좀 구체적이어야지 추상적이면 동기부여가 좀 안 되고 뭐 그런 뜻이에요. 자, 핵심은 목표 설정이잖아. 목표 설정할 때 조금 어렵게 조금 난이도 그 다음에 좀 목표를 구체적으로 해야
동기가 유발된다는 이론이. 자, 목차 정도 알면 충분하죠. 이렇게. 자, 동기론이 우리 동기 그 관리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관리에서는 참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제가 별 4개를 쳤던 거죠. 그래서 무조건 나올 거니까 잘 정리할 필요가 있는 주제였어요. 문제를 많이 푸셔야 돼. 제가 해마다 동기론 같은 경우는 기출문제를 수정할 때마다 보면 동기 이론 문제가 제일 많아. 기출문제가 해마다 쏟아지는 거. 그러니까 그만큼 공부할 자료도 많다는 얘기지. 많이 읽어서 꼭 많이 풀고 적용해보고 하셔야 완벽한 DB가 됩니다. 자, 예제 1번 옳지 않은 거죠. 요구 계층은 메슬로우 거예요. ERG, XY 다 내용이고 기대, 학습, 형평 다 과정 정확히 맞죠. 그 하나가 문제거리예요. 다음 주 엘더퍼 참 2번 엘더퍼는 특징이 뭐였더라? 복태 맞죠? 복합 동시 작용한다는 말이지. 허저브가 볼 때는 대인 관계가 동기 요인이에요, 위생 요인이에요. 대인 관계는 위생, 인간 관계는 위생이거든. 직무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답은 3이죠. 메슬로우 생리, 안전, 사회, 존경, 자아실현 마지막 단계 자아실현 맞네.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제가 동기 이론이었다. 자, 그 다음은 리더십 가보자. 리더십. 이것도 별 3개 한다 했죠? 별 3개. 자, 이것도 일단 시험에는 이 틀을 딱 머리에 먼저 딱 그리셔야 돼요, 여러분. 저는 모든 주제에 대해서요, 여러분들이 뭐 하면 뭐가 딱 나오면 좋겠어요. 이게 지금 그 내용이에요. 자, 흐름인데 이론이 자질론부터 행태론, 상황론, 신속성론으로 흘러가요. 얘가 다른 말로 속성론이에요. 속성론 또는 특성론이라고 불러요. 자, 말 그대로 리더한테 필요한 자질 또는 속성이 뭐냐를 밝혀보는 거예요. 그나마 한계가 있다면 뭐냐? 일반화 실패했다는 문제가 생겨. 일반화. 그러니까 모든 사람한테 공통적으로 이거는 갖춰라 할 수 있는 자질이 없다는 거예요. 왜?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자질은. 그렇죠? 그래서 일반화 실패했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행태론 또는 행동 유형론이라고 해요. 자,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자질을 속성을 봐서 뭐 할래? 눈에 보이는 유형, 눈에 보이게 해보자. 자, 여기 대표가 이렇게 오하이오, 아이오와 블랙한 붙은 미시간에서 이렇게 암기할게. IBM, 이렇게 IBM이라고. IBM. 자, 행동 유형론은 다른 말로 거의 다 2차원이야. 2차원. 이퀄 거의 다 2차원적 리더십. 2차원적 리더십. 그러니까 리더가 생산하고 또는 인간하고 또는 부하고 뭘 더 중시할지 2차원이에요. 조사를 해봤더니 여러 가지 리더들의 조사가 됐어. 이것들을 5가지로 이용화를 시킨 거예요. 5가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5가지로. 이거는 리더가 인간, 생산성 또는 과업에 둘 다 무관심한 리더예요. 이거는 그 반대. 둘 다 관심 많은. 이거는 인간을 더 많이 챙기는 리더예요. 이거는 친목형이에요. 친목형. 이놈은 인간보다는 일을 더 챙기는 사람이야. 과업지향이야. 과업형이고 이놈은 중간 절충이고 이런 식으로. 2차원, 1차원, 2차원. 이 중에서 얘만 1차원이야. 아이오와만. 1차원입니다. 이렇게 1차원. 그것만 체크하면 돼. 단순하지만 연구했던 제목이 시험에 나오면 어려워요. 왜? 모르기 때문에. 모르면 틀리는 거니까. 그래서 일단 편하게 IBM. 금방 기억난다. IBM? IBM. 그 다음은 상황론이고, 자, 상황론은 다른 말로 이제 3차원인데, 3차원. 자, 리더가 지시하는 게 효과적인지, 지원하는 게 효과적인지가 뭐에 따라 다르다? 상황에 따라 다르다. 상황론이다 불러요. 자, 시험에는 대표가 피들러, 그 다음에 허쉬와 블렌차드, 하우스와 크어점이었는데, 피들러야 선고자라 의미가 있는 거고, 허쉬와 블렌차드는 안 나오다가 요즘에 나와요. 여기서는 중요한 게 뭐냐면 상황 변수가 중요해요. 상황 변수. 자, 피들러가 제시한 변수는 자, 리더하고 부하의 관계, 과업의 구조, 직위 권력이고, 자, 허쉬와 블렌차드가 말한 상황은 부하의 성숙도예요. 부하의 성숙도 이런 식으로.
자, 둘은 워낙 고전적인 내용이라서 일단은 이건 암기하자. 그래서 앞에 퓨들러가 말하는 상황명사는 앞에 따서 리과직, 리과직 이렇게 리과직 이러면 부하의 성숙도라고 이렇게. 자, 책을 봐볼게요 먼저. 자, 자질론 또는 특성론 또는 속성론이죠. 자, 자질론은 개인이 갖고 있는 자질 및 특성에 따라 리더십이 발휘된다는 가정하에 개인의 속성과 자질을 연구하는 이론이에요. 그 평가 나오죠. 참여의 특징 나오죠. 3. 주로 신체적 특성, 사회적인 배경, 지적인 능력, 성격 등이다. 자질에 해당되는 내용이다. 보시고. 평가에서는 이 3번의 뒤처럼 보편적인 자질은 없다라고 해. 즉 일반화 안 된다. 이렇게. 두 번째 행태론 또는 행동 유형론이죠. 1번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속성보다는 리더가 어떤 행동을 했는가 행태를 보자. 그죠? 행태를 보자. 그거 보시면 되고 우측에 주의론에 1차원의 오하이오와 아이오와 아이오와 대학의 연구 나오죠. 자, 아이오와는 거기서 이제 권위형 밑에 민주형 또는 자유방임형을 제시했다. 1차원 입장에서. 리더가 그냥 권위형이다. 민주형이야? 아니면 자유방임형이야? 라고 그냥 1차원으로 말하는 거고 2차원은 리더가 뭘 더 중시할까라고 보시면 돼요. 뭘 더 상대적으로 봤을 때 그런 뜻이에요. 나머지 오하이오, 블루카무튼, 미시간 자 목차 보시면 된다. 일단은 머릿속에 넣을 것이 OIB 해놓고 자 그 다음에 3차원이 상황론인데 여기처럼 상황에 따라 리더십의 효율성은 달라진다. 여러분 상황이 되게 많지만 부하가 성숙하다면 예를 들어서 지시가 필요할까요? 지원이 필요할까요? 지원이 필요하지. 반대로 부하가 미성숙하다면 지시가 아마 필요할 거고 뭐 그런 식이에요. 누가 봐도 읽으면 아 그렇게 금방 나오게 되겠다. 대신 안 하면 틀릴 게 자 밑에 퓨들러가 말한 상황명수가 나와요. 니은에 옆에 따서 리과지 회색 바탕 있죠. 회색 바탕 있는 거 리더와 부하 관계할 때 리, 과합 고조의 과합, 지구권력의 지, 리과직 그렇게 리과직 보시면 되겠다. 됐죠? 자 3은 밑에 허시와 블렌차드의 상황명수는 뭐라고? 부하의 성숙도. 자 당연히 우측에 성숙도가 높다면 위임, 낮으면 지시, 중간인 때는 설득이나 참여라고 했고 자 4번과 5번이 이게 특히 어려워 시험에 나오면 지금 이걸 좀 많이 봐두기. 하우스가 말한 경로 목표 이론에서는 자 기본 형태가 4가지 나오죠. 지시적, 회색 바탕에 지원적, 참여적, 성취지향적 해서 자 상황을 보시면 돼요. 부하들의 역할이 모호할 때는 뭐가 필요하다? 지시. 그렇지. 그 다음에 내용에 단조롭고 지루한 업무를 한다거나 또는 자신감이 결여됐을 때는 지원이 필요해. 지원. 그리고 참여나 성취지향은 부하들이 구조화되지 않은 과업을 할 때 필요한 것이 참여적 리더십 또는 성취지향적 리더십이라고 불러요. 그렇게. 그래서 우측의 상황별로 리더십의 유형을 분류하시면 돼요. 지시, 지원, 그 다음에 뭐 참여, 성취, 지향으로 보시면 되겠지. 그 다음 넘겨봤더니 나온 것이 이제 커와 점유의 리더십 접근법. 자, 대체물 접근법, 리더십 대체물. 대체물이 무슨 말이 대체물이? 대신하는 거예요, 대신하는 거. 그 의의 기억처럼 여러 상황들이 리더십을 대체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약화시키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게 중화물이고 전자가 대체물, 후자가 중화물인데 밑에 박스 봤더니 굉장히 복잡해 보여. 하지만 부르는 것만 체크할게요. 첫 번째, 자 부하의 경험, 능력 등은 지시적 리더십 대체물이죠. 한마디로 부하가 경험 많고 능력이 높다면 지시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자, 지시적 리더십을 해제, 약화시키는 거니까. 대체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밑에 두 번째 과업의 특성이 나오는 세 번째 있죠. 과업의 결과에 대한 환류가 있으면
환류는 알아서 피드백 한 거니까 그때는 지시할 필요가 없다. 대체물. 그리고 밑에 보상에 대한 무관심은 중화물. 이렇게. 부하가 보상에 무관심하다면 리더십이 잘 안 먹혀. 왜? 보통은 여러분 일반 회사나 이런 데서 직원들을 움직이는 힘이 뭐예요? 돈이야. 돈 주니까 움직이지. 돈 받으니까 과장한테 실말 듣고 버티는 거예요. 과장 돈 받기 때문에. 그지? 그래서 아예 보상을 그런데 보상이 민감할 때야 당연히 보상이 사람을 움직이는 힘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보상이 무관심한 거야. 별로 의미가 없잖아. 대체물. 좀 중화물이 돼. 중화물. 약화시키는 거거든. 자, 대체물이라는 것은 리더십을 필요 없게 만드는 거고 중화물은 좀 약화시키는 거예요. 부하들이 돈에 무관심하다? 그럼 약화시키는 거거든. 리더십이. 필요 없는 건 아니고 좀 약화시킬 때 하는 말. 자, 박스가 굉장히 내용도 많아 보이고 어려워 보여서 시험에 나오겠어 하겠지만 나와요.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카메라에 담아서 열심히 읽어놓기. 이건 숙제. 됐죠? 그 다음 이제 새로운 형태가 뭐라고? 신속성론인데 한마디로 변혁적 리더십을 보는 거다. 변혁적은 변화와 혁신을 추구하는 리더십이라고 하죠. 변혁적 리더십 할 때. 변화 추구적이야. 변화 추구적이다. 자, 시험은 그래서 요거하고 대비한 것이 거래적 리더십이기 때문에 두 개를 비교하는 거예요. 자, 힌트는 거래요. 또 하나 힌트는 변혁이다. 변혁. 당연히 어디가 변동에 더 적응을 하려고 하는 리더십이다? 당연히 변혁적이니까. 여러분 안정과 능률을 추구하는 전통적 관료제 때 리더십으로 보시면 돼요. 거래. 여러분 거래 느낌이 벌써 어떤 인간이다? 합리적 경제인 가정이지. 주고받는 관계. 이익이니까. 자, 이렇게 거래적 리더십이다. 변화와 혁신을 추구하는 리더십. 자, 시험은 요 둘에가 자주 나와. 여러분 우리가 하는 관료제는 변화 추구적이다, 변화 저항적이다. 관료제는 변화에 저항적이죠. 안정지향이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변화를 추구해. 적응도 추구하고. 그래서 이건 안정, 변동, 폐쇄대 개방. 자, 주로 거래적 리더십은 중간층에 나타나. 중하위층에. 이러면 최고층이고, 그 다음에 비교한다면, 자, 거래니까 교환이야. 교환. 주고받아. 교환. 거래. 자, 부하는 뭘 주고? 노동력을 주고. 리더는 보상을 주고. 교환. 그 다음에 능률지향. 자, 고전적 이론들이 다 여기에 속한 것들이야. 고전적 조직 이론이 뭐가 있지? 과학적 관리론, 관료제론, 행정 관리론. 초창기 때. 이때는 교환이었다. 합리적 인간이었고 중요한 건 능률이었고 기계적 구조와 인간 깊은 관료제이기 때문에. 근데 자, 변혁적 리더십은 탈관료제고 변동을 추구하며 개방적이다. 사람을 움직이는 힘이 여러분 주고받는 거지만 영감이나 비전이야. 돈이 아니야. 내가 저 리더를 볼 때마다 먼 미래가 되게 밝아 보여. 비전이 보이고 되게 즐거워. 그것 때문에 쫓아가는 거죠. 적응, 변혁적, 변혁, 유기적, 혼자가 아닌 이렇게. 자, 단순하지만 시험에서는 정말 많이 나왔던 주제 두 개 비교하는 문제가. 이게 자체로도 자주 나오고 앞에랑도 많이 비교하기도 하고 둘 다 정확히 알아두셔야 돼. 자, 일단은 449페이지에 밑에 변혁적 리더십의 번스, 베스가 주장하였다. 됐죠? 그 다음에 약간 요소들, 카리스마. 저도 변동을 추구하는 리더는 이 정도는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카리스마가 있어야 되고, 넘겨서 개인적인 배려, 영감, 지적인 자극 등이 필요한 요소예요. 카리스마, 개인적인 배려, 영감, 지적 자극 그렇게 비교하시면 되겠지. 자, 밑에 박스는 좀 비교하는 거죠. 거래하고 비교 박스. 안정, 변동, 폐쇄, 개방. 하급, 최고, 교환이지만 영감과 비전. 사람을 움직이는 힘이 영감이나 비전이야. 영적으로 감을 주는 거야. 또는 비전을 켜줘요. 20년 뒤에 비전을 보여줬어. 비전은 눈에 보이는 거거든. 그러니까
뭔 미래가 보여? 여러분 좀 눈 감고 상상해 보세요. 내 10년 뒤의 모습을 상상해 봐. 아, 끔찍해. 끔찍 아니면 행복해, 그치? 공무원 됐으면 행복한 거고, 안 그러면 끔찍하잖아. 그러니까 변화했을 때 마음 미래의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는 거, 비전. 그러니까 사람 움직이는 힘이 돈 같은 게 아니고 먼 미래의 비전인 거야, 비전. 움직이는 거야. 비전. 리더가 비전을 켜준 거야. 봐라. 10년 뒤에 우리의 모습이다. 오, 쫓아가는 거지. 돈이 아니고. 그렇게 보시면. 자, 박스를 잘 정리하면 된다. 시험에서 워낙 많이 나와서 그나마 시험에 나온다면 사실 그 밑에 칸이, 맨 끝에 칸이야만 나올 수 있어요. 조직 구조가. 받으시고. 자, 지금 설명드린 것들이 문제에서 찾아낸 비중이 거의 98% 정도? 그러면 1, 2가 뭐냐? 나머지 사이드 있는 거 정도 참고를 할 정도라 큰 의미는 없어요. 지금 봤던 것처럼 앞에 흐름, 자질론부터 행태론, 상환론, 그 다음에 신속속론 해놓고 각각에 해당되는 것들을 골라서 아 이거 거의 한 바닥으로 끝낼 수 있어요. 그거만 잘 정리하시면 돼. 별거 없죠. 자, 예제 봤더니 자, 옳지 않은 거죠. 1번은 흐름이죠. 자질론에서 행태론, 상론으로 발전했죠. 순서가 바뀌면 틀려요. 맞고. 행태론은 리더의 행동과 효과성 사이에 초점이 있는 행태 또는 행동과 관계되어 있는. 피들러가 또 상론, 3천론에 있는 사람이었죠. 피들러, 그 다음에 하우스 등. 맞고. 근데 4번 변혁적 리더십은 가치 있는 것을 교환해서 아니잖아. 교환은 거래적이기 때문에. 교환, 거래, 보상, 인센티브 다 이게 거래. 그것만 활용하시면 끝나요. 별거 없죠. 자, 의사 전달 가보면 제가 굉장히 중요한 주제를 정말 짧게 깔끔하게 좀 설명 딱 드린 거예요. 이거는 사실 마음만 먹으면 리더십도 1시간이 필요하고 또는 그 이상이 필요하고 의사 뭐 동기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만 그리 할 필요 없다는 거야. 일단은 시험에 나오더라도 제가 설명드린 것만 잘 활용하시면 무난하게 풀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무난하게. 네, 무난하게 푼다. 항상 제가 말했지만 아쉬운 것이 시간의 제한이다. 시간 제한. 시간이 많다면 좀 더 자세히 더 많이 할 텐데 시간이 좀 부족한 관계로 딱 필요한 것 위주로 한다. 하지만 그 속에는 많은 건 들어있다. 제가 시험에 나올 건데 정말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큰데 그거를 빼먹고 하는 건 아니에요. 일단은 많이 하려고 하는데 대신 시간 내에서. 그러니까 제가 드릴 말씀은 처음에 얘기했듯이 정말 뺄 수가 없는 정말 중요한 것만 말씀드리는 거니까 정확히 잘 정리해서 활용만 잘 하시면 돼요. 여러분 공부는 꼭 암기했다고 아는 게 아니잖아요. 암기한 것을 적용해 봐야지. 또 공부한 것을 적용해 봐야지. 적용해서 그 질문을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 됐구나 감이 올 거니까. 자, 지금 볼 의사 전달은 처음에 나올 게 정해져 있어요. 사실은 이런 유형보다도요. 의사 전달을 저해하는 요인, 저해 요인과 촉진 방안이 주로 나와요. 왜 의사 전달이 잘 안 되지? 저해. 그 이유가 뭐지? 알아보자. 그럼 어떻게 이걸 촉진하지? 이거. 근데 이미 너무 쉬워서 잘 안 나오고 나온다 하더라도 하나만 나왔어 계속. 그것만 정확히 이해하시면 돼. 자, 의사 전달의 형태는 공식, 비공식으로 나눠. 공식적인 전달은 한마디로 공문서를 통한. 비공식은 소문, 풍문, 메모 같은 거고. 의사 전달 소통하는 방법이 공문서로 할 것인가, 공식, 아니면 소문, 풍문으로 할 것인가에 따라서 나눠. 별거 없죠? 이제 처음 물어볼게요. 자, 공식, 비공식 어딘지 둘 중에서 뭐가 상관의 권위가 선다? 공식, 공문서니까. 어떤 게 책임이 명확하다? 공식이 거기 나와 있으니까. 뭐는 의사 전달 잘못된 정보의 통제가 더 어렵다. 어렵지. 소문과 풍문은 통제가 안 되거든. 그렇죠? 이게 비공식. 뭐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책에도 공식적 그러면 대표가 뒤에 공문서고 비공식은 저 뒤에 소문, 풍문, 메모 등이고요. 그러면 장전 좀 금방 나오죠? 객관적이며 책임이 명확하고 쉬워요. 단점은 배우사정을 전달하기 어려워요. 사실은 좀 배우사정을 다 하려면 충분히 다 해야 되거든?
소문도 들어보고. 공문서는 여러분, 공문서에는요 결과만 나있는 거예요. 결과만. 그러니까 모를 수밖에 없어요. 자세한 것은 들어봐야 돼요. 소문 같은 것은. 그래야만 그런 거였어라고 알 수가 있다. 뭐 그런 거예요. 당연히 공식은 장점에 책임 소재 명확하다 했죠. 상관의 권위도 유지가 된다든지. 하지만 비공식은 문서니까 소문이기 때문에 메모이기 때문에 전달은 빨라요. 신속하다. 또 배우 사정을 전달할 수 있다. 메모지. 풍문 같은 걸 통해서. 하지만 문제는 책임 문제 그리고 통제가 어렵고요. 그게 나름은 단점으로 있다. 너무 쉬워 여러분. 한마디로 공식은 공문서 끝. 비공식은 소문, 풍문, 메모 끝. 그거 아는 게 중요한 거야. 그러면 나머지는 자동이니까. 그렇게. 그 다음에 이제 방향에 따라서는 수직, 수평, 대각선이고 수직은 다시 하향, 상향. 하향은 상이 하달. 이죠? 상이 하달. 상향이 하이 상달이죠. 표현. 시험은 그러면 하향에 뭐가 있는지 또는 상향에 뭐가 있는지가 나름 포인트라. 자, 힌트 여러분. 하향자 의사 전달은요. 회사의 정보를 준다 이렇게 보시면 돼. 회사 정보를 각 직원들한테 주는 게 하향. 상향은 개인의 욕구라든지 어떤 불만사항을 위로 전달하는 게 상향이라고 보시면 돼. 그래서 책 박스에도 자, 하위 상달 또는 상위 하달인데 하향은 아래로 향한다는 것은 위의 의사를 아래로 전달하는 거니까 다른 말로 상위 하달이죠. 사례, 명령, 뭐 일반 정보인 뭐 기관지, 편람 같은 거 다 조직이 발행한 책자야. 책자. 조직이 책자를 발행해서 뭐 하려고 하는 거야? 직원들한테 보게 하는 거야. 이게 책자 같은 개념이라면 상향은 아래에서 올라가는 건데 밑에 사례, 보고, 품위, 상담과 의견 조사. 상담은 어느 케이스에 하는 거죠? 상담은? 보통 상담은 좀 이렇게 약한 사람이 윗사람한테 뭐 좀 불만 같은 거 이렇게 토론한 그런 과정이 상담. 자, 그래서 아래 사람의 의사를 위로 전달하기 때문에 이게 또 상향이 된다. 마찬가지, 고충심사. 마찬가지로. 면접도 마찬가지고. 이게 다 하위 상달. 아래에서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이것들은 보자마자 금방 나오는 거라서 따라할 거 없지만 적어도 그 다음이 의미가 있다. 자, 의사 전달 과정 참고만 하시고 발신자부터 코드와 발송, 통로, 수신자가 나오고 자, 저의 요인은요. 너무나 많은데 너무나 당연해요. 여러분 윗사람과 아랫사람의 지위가 너무 다르면 의사 전달이 잘 돼? 안 돼? 잘 안 돼요. 인간관계가 나빠도 잘 안 돼. 언어나 문자가 잘못 띄어도 의사 전달이 안 돼. 다 너무 쉬운 말이에요. 여러분 지리가 멀어도 잘 안 돼. 여러분 먼 사람과 소통 잘해요? 안 하잖아. 가까운 엄마랑도 안 하잖아요. 멀면 더 안 하지 당연히. 그치? 전달할 때. 자, 여러분 환류가 차단되면 환류가 무슨 말이죠? 환류? 피드백, 시정하는 거거든. 잘못된 걸 고치는 게 환류인데 환류가 차단돼 버리면 의사 전달이 부정화가죠. 잘못된 전달이 수정되는 절차가 막혀버렸다? 그러면 그 전달은 이상해지는 거지. 그게 포인트야. 그래서 환류의 차단은 무슨 의미냐? 의사 전달의 신속성은 높아져. 과정이 하나 빠졌기 때문에. 하지만 정확성은 떨어져. 이게 시험에서 거의 다 나왔던 거예요. 요 의미만. 자, 환류의 차단이 뭐냐? 환류. 자, 잘못된 정보를 고치는 게 막혔다. 그러면 잘못된 채 남아있다. 하지만 절차가 빠졌기 때문에 속도는 빨라질 거다. 하지만 정확성은 떨어진다. 이렇게. 금방 알 수 있죠. 나머지 뭐 가치관의 차이라 했죠. 지위상의 차이, 일부러 제약한다거나 원만치 못한 인간관계, 교제, 그 다음에 환류의 차단 나오고 지각의 차이도 다 저해 요인. 자, 수단 면에서도 정보가 너무 많아도 문제요. 유실돼도 문제요. 불완전 정보도 문제죠. 그 다음에 다른 업무가 많아도 전달 시간이 없기도 하고
특히 좌우에 있던 활류의 차단만 잘 보면 된다 했으니까 나머지는 그냥 무난해요. 여러분 계층 구조는 계층 구조예요. 계층 구조는 위 아래 간에 소통이 어려워. 어려워. 층이 많으니까. 이렇게. 반대로 분업을 너무 심하게 했다면 이게 좌우에 소통이 잘 안 돼. 붙어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거. 직본적 구조는 위아래에 전달이 안 되고 할거주의는 수평적인 전달이 잘 안 되고 뭐 이런 거죠. 이게 나름은 어사 전달 저해하는 요인들이다. 촉진 방안은 어떻게 하면 돼요? 이걸 바꿔주면 돼요. 뭐 인간관계를 개선하고 활류를 반복 이런 식으로 하면 돼. 이게 다 전달 촉진 방안. 결론. 의사 전달 나왔어. 그러면 방식을 보자. 큰 그림만 공식, 비공식, 그다음에 수직. 수직은 이게 수직이니까 아래로 내려오거나 올라가거나 이렇게. 이게 수직. 수평은 수평. 대각선. 사각적. 앞에 나왔던 여러분 그 사각적이라는 개념은 이거는 대각선이기 때문에 이거 대각선. 그러니까 기능과 부서가 달라. 그리고 직급이 달라. A 부서에 뭐 9급하고 B 부서에 5급이 소통할 때 이게 대각선. 수평은 말고도 수평. 이렇게 수평. 핵심은 여러분 하향, 상향 알면 돼요. 얘는 그냥 참고로 하면 수평이니까 여러분 회의 같은 거 해요. 레크레이션 수평인 거고. 아까 안 바꾸래고. 유형에서는 수직과 수평을 사례를 아는 게 조금 필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할게요. 의사 전달이 나왔다. 시험에. 그러면 수직, 수평 구분하자. 수직은 다시 하향, 상향 구분하자. 그리고 뒤에 방식에서 활류의 차단의 의미가 뭐냐를 정확히 알고 있자. 이쪽은 다 풀리게 돼 있다 이거죠. 자, 넘겨서 자, 예제를 보자면 의사 전달 설명 중 옳지 않은 거예요. 자, 보고나 품위 다 이게 사례야, 사례. 보고, 아래에서 보고. 품위, 아래에서 기한에서 올라가고. 의견을 조사하고 다 이게 상향적이죠. 다 맞아요. 지나친 전문화와 할거주의는 수평적 전달을 저해. 맞아. 활류의 차단은 신속성은 제고하지만 정확성은 장애가 되죠. 당연하죠. 활류가 막혔는데. 4. 공식적 의사 전달은 비공식적 의사 전달에 비해서 신속하지만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 바뀌어야지 여러분. 비공식적 의사 전달인 메모, 소문이 신속은 하지만 책임은 애매한 거죠. 읽고 푸는 것 같아. 그러니까 기본만 돼 있다면 1번처럼 상향, 하향 기본만 돼 있다면 나머지는 읽으면 답이 나오게 돼 있다 이거죠. 읽어서 푸시면 된다. 그 다음에 갈등 관리. 자, 여기도 여러분 갈등 관리 그러면 대표가 갈등관 변술이 나와요. 시험에서는. 갈등관. 그래서 갈등을 보는 관점이 바뀌었어요. 크게는 고전, 행태론, 상호작용적인데 느낌상 여러분 고전 그러면 옛날이잖아요. 옛날에는 갈등을 좋게 봤을까요? 나쁘게 봤을까요? 나쁘게 봤어요. 자, 갈등은 역기능이니 또 악인이 제거하자는 거예요. 이게 옛날식 갈등관이야. 근데 행태론 와서는 갈등은 불가피하다, 수용하자예요. 피할 수 없다, 받아들이자 이거지. 행태론. 자, 이게 현대 입장, 현대 상호작용을 해. 상호작용. 갈등이 때로는 순기능할 때가 있다는 거야. 순기능할 때. 그래서 그런 갈등은 조장하자. 자, 순기능적 갈등은 조장하자. 왜냐면 그 갈등이라는 것이 조직 발전의 동력이 될 수가 있다는 거야. 여러분, 조직에 너무 갈등이 없다면 조직이 침체가 되거든. 현실이 안주하게 되고. 그때는 아예 갈등을 만들어서라도 하자는 거야. 조직 발전의 원동력이니까. 시험은 요 고전, 행태론, 상호작용 또는 현대 해놓고 꼭 요 행태론적 갈등관 내용으로 조직 발전의 원동력 된다는 말로 틀리게끔 만들어요. 그래서 요 틀만 좀 머리에 딱 박아놓자. 거의 모든 주제가 나오면 항상 딱딱딱 분류가 돼. 그 분류가 되는 것들은 정확히 알고 계셔야 돼. 근데 어감이 쉬워요. 고전. 이쪽이 현대야. 상호작용. 여러분, 느낌이 어때요? 상호작용은 상호작용.
좋은 게 있잖아. 좋은 게 생겨. 순기능적 갈등. 여기. 됐죠? 요거 제일 중요한 거고, 일단.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우리 458페이지 봤더니, 그 위에 참고해 있는 갈등 조장 전략도 읽어는 보기. 이건 숙제. 갈등을 만드는 거야. 순기능적인 갈등을 만드는 거야. 순기능하기 위해서. 그 전략이 있어요. 읽어보시고. 유형도 봤더니 이거 볼까요? 여러분, 개인적 갈등, 주체 간 갈등, 소모적, 생산적, 소직적, 소평적, 개인 간, 집단 간. 모르는 단어 있나요? 개인, 결정 주체, 소모, 생산, 수직, 수평, 개인 간, 집단 간. 없지? 그게 다야. 읽으면 돼. 읽으면 뭐냐면, 자, 회사에 지금 조직에 4급 과장. 자, A 부서의 요 과장과 B 부서의 과장이다 잡을게. 4급 과장. 그러면 자, 일단은 A 부서의 4급과 B 부서의 4급이 갈등이라면 그건 개인적 갈등이다 아니면 주체 간 갈등이다. 주체 간 갈등이지. 주체 간. A 부서의 과장이 아침에 출근할 때 버스를 탈까? 택시 탈까를 고민했다면 그건 개인적이다 아니면 주체 간이다. 개인적인 거지. 혼자 하는 갈등이. 그치? 자, 이 두 부서의 이 과장끼리 갈등했는데 그 갈등이 해결이 잘 돼서 업무의 오류도 촉진자가 되었다. 이건 소모적이다, 생산적이다. 생산적이다. 자, 둘이 갈등한 결과가 두 부서가 왼수가 돼서 업무상 서로 방해만 되고 있다. 소모적이 되는. 자, 과장끼리의 갈등은 수직이다, 수평이다. 수평적이다. 4급과 5급의 갈등이 수직이지. 자, 개인 간, 집단 간. 말 그대로 개인 간, 아까 과장과 과장. A라는 부서와 B 부서의 부서 간의 갈등은 집단 간. 어려운 말 있나요? 하나도 없어요. 그냥 요 개념만 찾아가면 끝난다. 요거 보시면 돼요. 자, 그 정도가 가장 기본적인 갈등의 내용이었고, 그 밑에 토마스의 갈등 관리 전략은요, 딱 한 번 나왔었거든, 한 번. 한 번에 몇 번 나왔는데, 그 다음부터 안 나오지만 엄청 쉬워요. 자, 책에 보면 그림이 있다, 우측에. 459페이지, 우측에 그림. 그 갈등 해결 방법이, 축이 뭐냐면, 상대방의 이익을 중시할까 말까. 내 이익을 중시할까 말까에 따라서. 자신과 상대방 이익에 다 관심 없는 게 회피라고 부르고, 둘 다 관심 안 하면 협력이고, 내 이익을 위해서 상대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경쟁이며, 내가 희생해서 상대방 이익을 챙기는 것이 수능이다. 중간은 타협이다. 라고 했던 거죠. 그거만 하면 누가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요? 봐요. 요건데 지금. 자, 상대방의 이익과 상대 이익과 자신의 이익 중에서 뭘 더 중시할까? 5가지 만든 거예요, 이게. 이거는 둘 다 이게 무관심해. 회피. 둘 다 관심 많아요. 협력, 윈윈. 자, 내 이익을 위해서 상대의 희생을 강요했다. 경쟁, 싸우는 거예요. 내가 참고 상대방의 이익을 내가 받아들인 거지. 수능 또는 수용이다. 그러고 그러면 타협이다. 항상 중간은 타협인 거니까. 그거만 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자, 이번에 그 박스에 겠다 방안들은요, 그냥 앞에 있는 것들을 다 모아놨다 보시면 되는데, 맨 끝에 협상에 나오죠, 거기에. 분배형, 통합형. 그 박스 안에 박스. 460페이지에 박스 안에 박스. 분배형, 통합형. 분배형이 일종의 제로섬 게임이고, 통합형은 윈윈 게임이지. 둘 간의 이익을 위한. 분배는 누구한테 주면 누구는 못 가는 거예요. 손해야. 제로섬이라고 불러요. 제로섬. 그거 보시면 되고. 됐죠? 자, 제가 굳이 다른 거 강조 안 한 것들은 지금 당장 필요 없어요. 일단 제가 시간에 맞추러 할 건데, 중요한 것들은 다 언급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수업 때 하는 것만 잘 들어도 오히려 더 좋다니까, 이게. 그러면 다 따라오시면 되고, 우측에 권력은 중간에 봤더니 그 프렌치하고 레이번의 권력의 유형 4가지 나오죠. 기억부터 1부터 5까지. 보상적, 강압적, 합법, 중거, 전문가에서. 그 권력의 그 4가지 형태와 권력의
그 원천이 뭔가를 잘 확인하시면 돼요. 원천. 쉬워요. 보상적 권력은 원천이 뭐다? 보상할 능력. 돈이 있는 사람이. 그 다음에 강압은 공포에 기반을 두고 있고 원천이. 공포야 공포. 합법은 법에 근거한. 중거는 내가 닮고 싶어서. 그 다음에 전문가는 그 사람의 전문성 때문에 내가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다 그런 권력의 원천이다. 그것만 체크. 나머지 안 봐도 전혀 무방. 자, 넘겨서요. 예제 풀어볼게요. 조직 내 갈등 관리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전통적인 갈등은 악이다. 지금까지. 맞아요. 행태로는 뭐라고 할까? 수용하자까지였지. 아직은 원동력은 현대 입장이거든. 상호작용 입장이기도 하고. 답이고. 자, 조성이라는 것은 만드는 거야. 조성한다. 공원을 조성하듯이 갈등을 조성한다. 만든다는 것은 순기능에 입각해서 하는 말이지. 그 다음에 목표가 같으면 갈등일까요? 목표가 다르면 갈등일까요? 목표가 같으면 갈등이지. 근데 목표가 다르면 갈등할 필요가 없지. 그래서 갈등을 풀려면 목표를 차별화하면 돼. 그러면 갈등은 줄 수 있다. 뭐 그런 말이지. 됐죠? 자, 좀 쉬었다가 보겠습니다.